이번 챕터는 절차 규정입니다. 절차 규정은 강의 목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의 거의 마지막 챕터에는 항상 절차 규정이 나오죠. 언제까지 세금 신고, 어디까지 세금 신고하라. 챕터 8.1의 신고납부 절차죠. 1점의 신고납부네요. 양가로 1번 예정신고 납부입니다. 반가로 1번의 기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당연하죠. 몇 번 얘기했죠. 4월 25일, 10월 25일에 신고 납부하고, 화살표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대해서는 고지 납부함, 신고 납부 아니에요. 개인사업자는 1년에 부가세 2번만 신고합니다. 7월하고 1월. 개인사업자는 4월, 7월, 10월, 1월 4번 신고하고요. 단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 납부세액을 2월 2분의 1을 7월 25일까지 예정고지 납부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간이과세자는 6개월이 한기가 아니고 1년이 한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절반이 7월 25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법인사업자죠.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자, 이거 암기하셔야 하는데 어쩌죠? 대손세액 공제, 과세전환 매입세액 공제, 일반환급, 가산세, 전자신고세액 공제,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이게 다 배웠는데 하나씩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이런 것들은 예정 때 절대 안 됩니다. 아, 가산세는 아직 안 배웠구나. 아, 일반환급도 아직 안 배웠네요. 자, 이런 것들은 확정신고 때만 됩니다. 이거 아글자를 따서라도 꼭 외우셔야 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반가로 3번의 개인사업자, 동그라미 1번의 원칙이죠. 원칙은 고지납부라고요. 얘가 지금 뭐니까? 예정신고니까. 예정신고는 고지납부예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로 열고 1,000원 미만은 버림을 결정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화살표에 보시면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즉 4월 10일, 10월 10일까지 고지서를 발부 및 징수함이라고 되어 있죠. 가로 열고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동그라미 2번 간이과세자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이번에는 쉽니다. 4월 25일 날은 쉬고요. 7월 25일 날 한 번에 됩니다. 대박이죠? 무려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는 4월 25일 날 예정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정 고지서를 받고 그 고지서대로만 내시면 되는데, 그 금액이 20만원이 넘지 않으면 아예 생략을 해주고 7월 25일 날 내시면 되네요. 대박이지 않아요? 20만원 너무 크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번에 4월 달에 안 받더라도 7월 달에 지난 6개월치를 한 번에 받아가면 되니까 한마디로 잡힌 물고기란 소리죠. 예정 고지는 20만원 안 넘으면 그냥 낼 필요 이번에 없어요. 동그라미 2번 특례라고 해서 예정 고지가 아닌 예정 신고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A, 항상 나오죠.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항상 나오는데 휴업이나 사업부진, 제가 항상 사업부진 기억하라고 그랬죠. 사업부진 등으로 각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채 3분의 1도 안 되시는 분은 굳이 국가가 나한테 발급해주는, 날려주는 예정 고지서대로 많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나 이번에 지금 망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는 3개월째를 직접 사업부진 등으로 그냥 신고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도 조금 나오겠죠.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사업부진으로 세금 조금 나오는 건데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표정 관리가 안 되는군요. B에 보시면 각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따가 배우겠지만 조기 환급을 받으시려면 빨리빨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확정신고 납부죠. 반가로 1번에 기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 25일, 1월 25일. 화살표 보시면 예정신고,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 때 당연히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절차 보시면 부가세 확정신고서와 매출처별, 매입처별 합계표, 소위 제가 A4 합계표라고 그랬죠? A4 합계표. 그 다음에 수익금의 명세서, 아무나 내는 건 아니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첨부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를 신고하신 분은 재화공급자, 용역공급자, 재화 수입자까지 있어요. 용역 수입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재화 수입자까지는 부가세 신고하시거든요. 재화 수입하는 자 내용을 보시면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함께 신고 납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2점 보시면 대리납부제도죠. 대리납부제도, 이거 상당히 독특한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부가세에서 대리납부는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이겁니다.
여기 공급자, 갑, 받는 자을, 공급, 그러면 대가,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국세청에다가 이렇게 매출세액 납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 판 사람이 부가세 받아와가지고 내는 거잖아요. 대리납부는 뭐냐면 까꾸로요, 까꾸로. 돈 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1,000원만 주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대신 내는 겁니다. 이게 대리납부죠. 매우 독특하거든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현실에서. 자, 양가로 1번. 국외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 대리납부. 반가로 1번의 의미 보시죠. 의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아, 얘가 외국인이구나.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이 나한테 뭔가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원래는 1,100원을 줘하는데 외국인이 솔직히 얘가 재화를 준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줬어요. 물론 또는 무채물도 해당이 되지만 용역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얘가 내가 얘한테 1,100원 주면 얘가 그 100원을 국세청에 내야 하는데 얘가 외국인이고요. 게다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언제든 다음날 비행기 타고 100원 가지고 날아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얘가 외국인에다가 무채물 또는 용역을 줬으니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불안하거든요. 얘한테 굳이 100원을 더 줘야 하나? 그러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다 내라. 그게 바로 대리납부입니다. 매우 독특한 제도예요. 강의 목적으로 조금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무채물을 공급받아요. 내가 그 비거주자 외국법인을 대신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 나죠. 나 내가 VAT를 대신 징수해서 납부해버리는 제도죠. 상당히 신기한 제도입니다. 양가로 1번 요건 볼까요? 반가로 1번 공급자 얘가 동그라미 1번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그냥 한마디로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2번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도 이게 가능은 한데요. 이 제도에 걸릴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걸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로 열고 이때는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하나함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도 별로 없겠네요. 동그라미 1번이 그나마 있으면 있지, 동그라미 2번은 국내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이 가로 열고 뭐 우리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안 된 걸 팔 때 이런 제도가 있답니다. 반가로 2번에 공급받는 자는 나예요. 나. 동그라미 1번 대단하네. 비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도 이런 제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비사업자라고 하면 일반 개인 아니에요? 면세사업자라고 하면 부가세에서 내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심지어 이 대리납부 제도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여기 나도 들어갈 수 있어요. 비사업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과세사업자는 해당 용역 등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일 때만 대리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기하죠.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공급 대상 용역은요, VAT 과세 대상 용역 또는 권리여야 합니다. 면세 대상 용역은 이게 무채물 또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과세 대상이 돼야만 해야 돼요. 자, 이게 그 위에 동그라미 2번에 과세사업자로서 왜 불공제일 때만 대리납부 의무가 있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이면서 불공제 대상이 많아요? 공제 대상이 많아요? 현실에서는 당연히 공제 대상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얘한테 1,100원을 줘하는데 1,000원만 주고 100원만 갖고 있다가 대신 내는 게 대리납부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과세사업자고 이게 매입세 공제 대상 거래라면 굳이 이 100원을 얘한테 주지 않고 내가 뭐를 받아버리면 돼요? 매입세 공제로 내가 그냥 가져버리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리납부는 얘한테 1,100원 줄 때 1,000원만 주고 100원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국세청에 대신 내는 건데, 만약에 이게 과세 대상이라면 내가 이 매입세 공제도 된다면 내가 이거를 그냥 얘한테 내지 말고 내가 가져버려요. 매입세 공제로.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까꾸로 대리납부는 과세사업자로서 해당 용역 등이 매입세 불공제여야만 이게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특이하죠? 자,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설명했고요. 양가로 3번 납부 시기로 오시면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용역 제공 완료일이 아니라 돈 주고 받을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의 납부세액은
대리납부세액은 용역의 공급가액의 10% 하고 있습니다. 10%. 양가로 5번의 징수 및 가산세, 대리납부 의무자가 부가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로 열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까지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대리납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100원을 안 냈으면 그 100원도 납부해야 하고 더하기 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꽃표시 1번 보시죠. 만약 공급받는 자다. 내가 과세사업자라면 대리납부를 굳이 하지 않고 이 금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으로 본 후 그냥 가져버리면 돼요.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이 더 간편하므로 대리납부는 비과세 사업자에게 주로 있는 의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에 보시면 사업의 포괄 양도시 양수자의 대리납부라고 해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 즉 사업 양도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납부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납부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납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종의 선택 규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는 한 1, 2년 전에 신설됐죠. 없었던 규정이었는데요. 이게 다예요. 이번에 양도자가 양수자한테 자기 사업을 양수도 합니다. 얼마짜리인고 했더니 20억짜리더래요. 왜냐면 자산이 100억이고 부채가 80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억을 주고받습니다. 자, 사업의 양수도에 부가세 2억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인다고 그랬어요. 이게 포괄 양수도이기만 하면 2억은 안 붙인다고 이미 2장에서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욕심꾸러기. 나한테 20억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부가세 포함해서 2억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자, 나는 원래 이 사람한테 2억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냐면 왜 안 되냐면 원래 부가세 안 붙는 거래라니까요. 부가세 안 붙는 거래니까 2억을 줘봐야 어차피 나는 매입세 공제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2억을 못 돌려받는다고요. 그래서 2억을 주시면 안 돼요. 원래는 포괄양수도는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끝까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인간한테 손에 쥐어져 버리면 이 인간의 2억을 국세청에 내게요. 지가 먹어버리게요. 지가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 양수자가 얘한테 2억을 주지 말고 내가 2억을 가지고 있다가 얘 대신에 어디에 내버리면 돼요? 관할 세무서에 내버리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원래 포괄양수도에 부가세 붙는 걸로 배웠어요? 안 붙는 걸로 배웠어요? 2장에서 부가세 안 붙는 걸로 배웠어요. 나는 쟤한테 20억만 주면 되는데 저놈이 더 받고 싶어가지고 부가세 포함 거래로 막 하재요. 원래 주면 안 돼요. 끝까지 주지 마세요. 왜냐면 줘봐야 2억을 내가 못 돌려받아요.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근데 얘가 워낙 갑이고 나는 을이기 때문에 얘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2억을 준다고 칩시다. 그럴 때 대리납부라고 해서 얘한테 2억을 손에 줘버리지 말고 얘의 관할 세무서에 내가 대신 내줄게라고 해서 얘를 꼬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대리납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 양도로, 그러니까 부가세 주면 안 돼요. 원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 즉 사오신 분 따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그 대가를 받은 자, 사업 양도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넘기십니다. 자, 8.2의 환급 및 결정 경정입니다. 1점의 환급, 양가로 1번의 일반환급하고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인데요. 가운데 세로는 일반환급, 오른쪽 세로는 조기환급이거든요. 조기환급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개 꼽자고 하면 조기환급하고 뒤에 가산세거든요. 자, 반가로 1번의 환급사유. 일반환급은 그냥 간단히 이게 300원 빼기 200원이 아니고 거꾸로 200원 빼기 300원이 돼버리는 경우, 즉 매출세액이 더 작은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등 납부세액이 음수인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반환급이라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케이스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얼마나 장사가 안 됐으면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더 작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그 옆에 조기환급은 동그라미 1번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업설비 신설취득 확장 증축입니다. 이 조기환급 사유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하니까. 영세율 적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업설비의 신설취득 확장 증축입니다. 그 밑에 있는 줄 1번의 사례 좀 볼까요? 사례 보시면, 그러니까 일단은 조기환급의 사유가 영세율 적용. 왜 영세율 적용이 조기환급의 사유인지는 아시겠죠? 영세율은 매입세액은 항상 나오는데, 즉 마이너스 200원은 나오는데 매출세액이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환급이 나와요. 영세율 업자는. 그래서 빨리빨리 돌려받으라고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설비의 신설취득 증축 확장입니다. 그거 한번 사례 볼게요. 얘가 매 3개월마다 100억가량의 매출액이 있고요. 80억가량의 매입액이 있어요. 우리 솔직히 회사 운영 하루 이틀 해요. 3개월마다 대략의 매출액하고 대략의 매입액은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대략 이렇다고요. 항상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략 한 3개월 동안 매출액은 100억이고 3개월 동안 매입액은 한 80억인 거예요. 대략. 그러면 평상시에는 내가 매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얼마 내겠어요? 보다시피 2억을 내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 세로 보니까 만약에 기계장치를 이번에 사업 설비를 좀 크게 해보자고 신설 취득 증축 확장을 해요. 그러면 50억에 취득하면 매출세액은 그대로 한 100억인데 이번에 매입세액이 재고 80억 사온 거에다가 기계 50억을 사오니까 130억이 돼버려요. 그래서 13억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억이잖아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면 나는 항상 플러스 2억 나오다가 이번에 마이너스 3억 나와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국세청은 이런 현상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왜 좋아하냐면 어디 막 이상한 데가 쓰는 게 아니고 기계장치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증축 확장을 하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쪽에 투자했으니까. 이걸로 앞으로 물건 많이 만들어서 돈도 우리 세금도 많이 내주겠지. 게다가 지금 얘가 기계 사느라고 돈이 좀 부족하겠지? 그러니까 빨리 환급해주자가 조기환급의 취지입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자, 다시 표로 올라가십니다. 반가로 2번 환급단위죠. 일반 환급은 각 과세기간 단위로 예정신고 때는 안 되기 때문에 확정신고 때 한 번밖에 안 돼요. 7월 25일, 1월 25일. 자, 근데 오른쪽 세로 조기환급은 매달 받을 수 있어요. 매달 받을 수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예정 확정신고기간별. 확정 때만 되는 게 아니고 예정 때도 받을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예정 확정신고기간별 중에서도 또 매월 받을 수도 있고 매 2월에 한 번씩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주 2번에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쭉 가보세요. 끝까지 쭉 가보시면 확정 때 환급이 있죠. 이거는 일반 환급, 조기 환급 다 가능하고요. 그 가운데 보세요. 예정 때 환급이 가능해요. 조기 환급은 예정 때도 즉 4월 25일자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1월, 2월 있죠. 1월에도 환급 신청할 수도 있고요. 2월에도 할 수도 있고 그냥 1, 2월을 묶어서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1, 2, 3월을 묶어서 한 번에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표 그 아래에 있는 예정 환급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리고 4월에 한 달 할 수도 있고 5월에 한 달 할 수도 있고 4월을 묶어서 한 달 할 수 있어요. 6월까지 굳이 안 묶어도 되죠. 거기는 확정 환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기 환급 기간에 조기 환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십니다. 반가로 3번의 신고기한은 확정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즉 우리 일반 환급 신고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부가세 신고하는 7월 25일, 1월 25일 날 마이너스를 신고하면 그게 바로 일반 환급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조기 환급은 조기 환급 기간 종료일 25일이니까 1월 달 끝나면 1월 25일까지, 2월 달 끝나면 3월 25일까지 거의 매달 이론상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의 환급 기한은요.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니까 8월 24일, 2월 24일 정도 되는데요. 얘는 조기 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기계 산 거 2월 25일까지 신고하면 한 3월 10일까지 10일 만에 15일 이내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조기 환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일반 환급은 6개월에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얘는 이론상 매달 받을 수 있어서 조기 환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돈 들어오는 날도 원래 일반 환급은 플러스 30일 이내 들어오는데 얘는 플러스 15일 이내 들어오니까 조기 환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주 3번 보시죠. 주 3번에 조기 환급의 계산 단위가 이게 가끔씩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조기 환급은 영세율 조기 환급, 시설투자 조기 환급, 두 개 사유는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영세율이냐 아니면 시설장치의
신설취득 중축 확장이냐, 또는 국내 공급분 환급 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부가세법의 기본 단위가 사업자예요, 사업장이에요? 사업자예요, 사업장이에요? 사업장이죠? 사업장별로 환급을 해줄 수 있대요. 뭔 소리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인천 사업장. 저는요, 사업장이 여러 개 있어요. 서울에도 사업장이 있고, 인천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광주에도 있고요. 근데 인천 사업장에는 다시 그 안에 이 사업장 안에는 수출본부, 수출사업본부하고 내수사업본부가 있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인천에 이렇게 공장 또는 사업장이 있으면 일부는 수출사업본부, 일부는 내수사업본부겠죠. 자, 근데 수출사업부와 내수사업부의 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일기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 대상 금액은 얼마냐 이거죠. 자, 가운데서로 보세요. 수출사업부니까 당연히 매출세액은 0입니다. 0세율이니까. 근데 매입세액이 8억이어서 8억이 환급돼요. 내수사업부? 이 일을 어쩌죠? 내수사업부가 이번 일기 예정신고 때 3개월 동안 장사했는데 망했어요? 왜냐면 매출세액은 5억밖에 안 되는데 매입세액이 6억이에요. 오씨, 망했네. 자, 그러면 이 인천사업장 전체의 조기환급 가능한, 왜냐면 지금 예정신고니까 조기환급이잖아요. 조기환급 가능한 금액은 얼마죠? 9억이죠. 하지만 조기환급의 사유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영세율 아니면 사업설비 신설취득 확장 중축밖에 없으니까 안타깝지만 일반 내수사업부의 1억은 이번 4월 25일 예정신고 때 돌려받을 수 있지 않고 일반 환급인 7월 25일 날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결론적으로 이번 일기 예정신고 4월 25일 날의 조기환급 신고는 9억이 마이너스 났지만 8억만 마이너스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이거죠. 왜냐하면 오른쪽 세로의 답을 보시면 사업장 한 개는 9억, 합계는 9억이기 때문에 9억을 다 환급받아요. 선생님 왜요? 일반 내수사업부는 원래 조기환급 안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사업장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거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내수사업부도 이번 기회에 그냥 붙으세요. 붙어가지고 같이 환급 받으세요. 다음 페이지 화살표에 해설이 있죠. 원래 조기환급은 영세율, 설비투자 등에만 가능하므로 원칙은 8억에 대해서만 조기환급이 가능하나 조기환급의 계산 단위 자체가 사업장별이다 보니까 내수사업부도 이번에 조기환급을 같이 적용받는, 한마디로 어떻게 엄격하게 붙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같이 혜택이 있음, 즉 총환급은 9억이 가능하다는 거죠. 운 좋았네요. 이해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 환급, 조기환급인데 실은 환급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양가로 이번에 경정에 의한 환급입니다. 이건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간단히 한번 읽어볼게요. 경정이 뭐냐면 세금 고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거예요. 경정에 의해서 사업자가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매출세액이 경정에 의해서 감소하고 매입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플러스 15일, 플러스 25일, 플러스 30일 이내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지체 없이 환급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매출세액 300원에 매입세액 200원으로 신고해서 부가세 100원을 이미 냈는데 갑자기 국세청이 야, 너 매출세액 잘못됐더라? 너 매출세액 왜 300원 신고했냐? 너 매출세액 150원이야. 그러면 이걸 소위 경정이라고 하는데 300 빼기 200이 아니라 150 빼기 200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이게 바로 경정에 의한 우연히 환급받는 거라 이거죠. 이해하셨죠? 이 경정에 의한 환급은요, 그날부터 15일, 30일 후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지체 없이 바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했죠? 세법에서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주 빠른 시간을 얘기합니다. 뭐 3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뭐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할 때 할 필요성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세법은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점의 결정 및 경정입니다. 부가세에서 말고요. 뭐 국세기본법에서 원래 배우는 건데 결정 경정은 내용 보시다시피 결정사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말한 적 있던가요? 결정하고 경정은요,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뜻은 완전 달라요. 결정은, 아우, 이거 진짜 하시면 안 되는데. 무신고예요, 무신고. 우리나라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다
신고해야 돼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날아와요? 신고가 납부가 원칙이죠. 근데 내가 뭐 바쁜지 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세금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확정이 되겠어요? 내가 신고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국가가 그때 나서가지고 우리한테 세금을 대신 확정하는 절차를 결정이라고 하죠. 반가로 1번,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결정을 합니다.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런 사업자는 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만 하는 거니까. 양가로 2번 경정사유는 이건 뭐냐면 당초 내가 자발적으로 신고했든 아니면 내가 신고하지 않아서 국가가 결정을 했든 아무튼 어떤 방식이든 세금이 확정됐는데 그 확정된 세금이 틀렸을 때 다시 국가가 고쳐주는 제도가 경정인데 제가 대표적인 게 세무조사라고 그랬죠. 자, 반가로 1번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탄루가 있을 때, 반가로 2번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출한 합계표 또는 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상 다르게 적혀있을 때, 반가로 3번 이것 봐라, 이놈이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했는데 그 내용에 오류나 탄루가 있을 때, 반가로 4번 기타 다음의 사유로 부가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 야, 이거 웃긴데요. 동그라미 1번 사업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 또는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경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업장 자주 이전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옮겨 다니면 국세청이 저 이상하네, 저 가서 한번 조사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조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웃기지만. 동그라미 2번 휴업 폐업 상태 있을 때, 동그라미 3번 신용카드 가맹점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이상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신용카드 가맹점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지 않아요. 아니면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조기환급 신고했는데 그 내용에 오류나 내용이 누락됐을 경우도 우리는 경정, 세무조사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경정제한 볼까요? 경정제한. 영수증 발급 사업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는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좀 규모가 작으신 분들이죠. 영수증 발급 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5년 이상이면 한 곳에서 꾸준히 장사하세요. 5년 이상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할 때만 경정, 즉 세무조사 같은 것을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고 한 곳에서 5년 이상 꾸준히 사업하고 있고 축소 신고한 그런 흔적이, 징후가 보이지 않으면 그런 분한테는 경정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양가로 4번 결정 경정의 방법이죠. 보시면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함, 즉 실지조사 원칙이에요. 국가가 나한테 와서 세금을 그 세무조사 같은 걸로 더 추징해 갈 때도 자기들 심증이나 자기들 마음대로 찍어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실지조사해서 거기대로 세금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추계, 즉 찍어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2번, 3번은 참고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실지조사를 해야 하는데 실지 서류대로 조사해서 이번에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 더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 실지 조사할 자료가 없거나 일부가 누락돼 있으면 별 수 없이 추계, 찍어서 국세청이 우리가 찍어서 세금을 더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추계가 찍는다는 게 이렇게 콕 찍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왜 시험 볼 때 잘 모르겠으면 객관식 하나 그 중에 하나 찍어야 하잖아요. 감으로 찍는 거 있죠. 이렇게 이거 감으로 찍어서 세금을 더 걷어갑니다. 양가로 5번의 결정 경정기관이죠. 동그라미 1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을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을 하고요.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나서서 경정이나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이해하시는 거죠. 부산 공장하고 서울 직매장이 있을 때 서울 직매장에서 한 번에 납부하는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예요. 근데 이때도 부가가치세 신고라든지 세금계산서 발급이라든지 납부만 뺀 모든 일은 부산하고 서울에서 각각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읽어보죠.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총괄 납부를 하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뭔가 숫자 바뀌었다고 통보해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밑에 참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 등록에 관한 특례라고 해서 이번 7월 1일자로 개정이 됐죠. 자,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시는데요. 그거 혹시 다운로드 같은 거 많이 받으세요? 앱스토어 같은 데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보통 유료를 다운받아요? 무료를 다운받아요? 저는 뭐 거의 무료만 다운받거든요. 유료는 다운 안 받아요. 이거는 무료일 때는 관계없어요. 이 규정은. 그게 아니라 유료일 때만 하는 건데요. 자, 내가 나는 앱을 개발할 수는 없죠. 앱을 다운만 받을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앱 개발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자, 내가 A라는 앱 개발자, B는 스마트폰 유저, 이런 걸 영어로 쓸까 보실게. 유저 다운을 받아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앱을 주겠죠? 물론 직접 주지는 않죠. 우리는 그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우리가 1,000원을 줄 때 이게 부가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1,100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앱도 부가세가 과세가 돼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앱 개발자가 외국인이면 어떡할래요? 우리 가끔 외국 앱 다운받지 않아요? 카톡처럼 우리나라 앱도 있는데, 물론 카톡은 무료니까 이거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거 다운받는 경우도 있는데 외국 거 다운받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 이렇게 외국 거를 다운받으면 누가 부가세를 내냐 이거예요. 내가 원래 이 사람한테 1,000원 주고 100원, 1,100원 주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국세청까지 와서 외국인이 이 100원의 부가세를 낼 일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용역 공급과 사업자 등록에 관한 특례라고 해서 올해 7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의미 한번 읽어보죠. 기존에는 국내 오픈마켓, SKT, KT 등의 앱스토어에서 구매 시 국내 개발자 앱뿐만 아니라 해외 개발자 앱도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 등이 부가세를 신고 납부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해외에서 누가 개발한 앱을 다운받아도 부가세 신고를 누가 하고 있었죠? 해외 개발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앱스토어 사업자들이, 즉 SKT나 KT 등이 나 대신 내주고 있었다네요? 난 몰랐지. 뭐 그랬나 봐요. 자, 근데 해외 오픈마켓, 즉 구글 앱스토어, 저는 SKT, KT 앱스토어는 다운받아 본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구글에서만 다운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면 국내 개발자 앱과 달리 해외 개발자 앱의 경우 해외 개발자,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 모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SKT, KT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그게 우리나라 앱 개발자든 해외 앱 개발자든 누가 부가세를 내주고 있죠? 앱스토어에서 내주고 있는데 구글 앱스토어, 이 외국과 앱스토어에서 우리나라 거나 해외 거를 다운받으면 모두 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화살표 보시는 것처럼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의 과세 형평 제고 및 과세 기반 확대를 위해서 해외 개발자의 앱도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인 구글 스토어, 애플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가 우리나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오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간편 사업자라는 걸 등록하고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매우 재밌는 제도를 만들었네요. 그 시행일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양가로 3번 용역공급의 특례하고 양가로 4번 사업자 등록에 대한 특례는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제가 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4페이지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 페이지 가산세는 또 잠깐 여기서 강의 끊었다가 강의를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